4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올해 초에 정부가 한 해의 정책 방향으로 4대 구조개혁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분야를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벌써 올해의 4분의 3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세 가지 분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노동개혁이 가장 많이 논의에 오르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고 또 그만큼 민감한 쟁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특히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탐사보도부 유희정 기자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노사정협의회가 노동개혁의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정년 문제 같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 주제만 들어서는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주제 자체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는 내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협의문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초기부터 작성해온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 초안이 이제 완결판으로 안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 대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청년층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자, 임금제도 등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합의안을 만드는 데는 꼬박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든 게 지난해 8월이었고 12월에는 무엇을 주제로 논의할지에 대한 기본 합의문도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9달이 지나서야 개혁 방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진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원래 노동개혁 대타협안을 3월 말까지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노동계의 협상 당사자인 한국노총에선 4월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사용단체의 입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종 합의 발표를 앞두고 한국노총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일도 벌어졌고 민주노총은 합의 내용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갈등의 핵심적인 근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체 5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하청 비율이 59.4%였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울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울산의 주력 업종에서 하청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선업의 하청 비율은 84.3%, 조선업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자동차업의 하청 비율도 80%를 넘겼고 석유화학업도 70%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종은 2010년 이후로 하청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원청 1명당 하청 3.6명 수준이던 자동차업은 2014년엔 하청이 4.1명까지 늘어났고 2010년에 원청 1명당 하청 4.8명이던 조선업은 5년 만에 5.3명까지 늘었습니다. 근로조건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자동차업의 원청 노동자가 한 달에 평균 597만 원을 벌 때 1차 하청업체에선 절반 수준인 333만 원만 벌었고 3차 이상의 하청업체에선
3분의 1도 안 되는 191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업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2배나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바꾸는 방법입니다. 재계는 먼저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은 절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막혀있는 등 과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2가지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징계로 해고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여기에 일반 해고를 추가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극히 성과가 낮거나 조직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분들에 한해서 해고를 좀 더 그 해고 기준을 마련. 정부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명확한 기준은 없다 보니 현장에서 편법을 쓴다는 건데요. 이미 울산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올해 초에 진행했던 희망퇴직을 놓고 저성과자 해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는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가 판을 치고 희망자야 안에서 하겠다, 강제성을 띠지 않겠다, 그래놓고 회사 멋대로 대상자를 정하고 저성과자 운운하면서,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법에다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자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 무해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회사의 자의적인 부서 전환, 업무 부여 등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그걸 법제화하는 건 회사의 법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해줘서 회사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통 끝에 이번 노사정합의안에서 일반 해고 자체는 도입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에 규정을 만들고 그 전까지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 현장에서의 이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단 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고, 이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의 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해고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노동부의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법에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을 행정부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일반 해고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한 것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땠을까요?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비정규 고용과 차별 해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인데요. 기간제법을 고쳐서 지금은 최장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수 있게 하고, 파견법도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늘리고, 고령자나 일부 고소득자는 어떤 업종에서든 파견이 가능하게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도 늘리고 고용 업종도 확대하자는 건데요. 노동계는 2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과 업종을 제한하는 건 그만큼 정규직을 최대한 채용하라는 취지인데, 노동개혁의 내용은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특히 파견법 개정안에서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조와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소성 가공, 열 처리 이렇게 6가지 업종에 대해서 파견을 가능하게 하자는 건데요. 이 업종들은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업종입니다. 현재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뿌리 산업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의 제조업 파견 금지 조항 자체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에도 없었던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렵게 나온 노사정 합의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있는 줄도 알고 공감도 하지만 해결책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유 기자, 앞에 나왔던 원청과 또 하청 간의 불평등, 또 제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나 울산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조업의 대표격인 이 자동차 조선업종에서 이번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첨예한데요. 재계에서는 소수 정규직에게 임금과 복지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동차 업종은 원하청의 임금 격차가 3배까지 나고 조선업도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격차들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청업체의 임금 조건이 열악한 건 원청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원청인 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자동차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뭐가 경영을 가장 어렵게 하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원가를 제대로 산정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다. 이런 원청의 일방적인 횡포를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노사정이 합의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도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던 문제, 임금 피크제 문제인데요. 이것도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는 정년 60세 연장과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에서도 이 정년 60세와 임금 피크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고요. 또 노사 협상이 결렬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쟁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10월인 지금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의 교섭에도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걸림돌이 된 게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회사는 8월 초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계열사 노조들이 모여 기자회견까지 열며 임금 피크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에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는데 도리어 임금만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은 전혀 없는 경우가. 현대자동차의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58세까지는 평소처럼 임금을 받다가 59세가 되면 더 오르지 않고 60세 때는 10%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회사는 이걸 한 해 더 앞당겨서 58세 때 임금을 동결하고 59세와 60세 2해 동안 임금을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그룹사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하지만 노조는 임금 손실이 지나치게 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전보다 정년을 미루는 걸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퇴직 직전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선 당장 받는 임금 자체는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퇴직이 예정된 시점에 회사를 떠나면서 임금 수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고정적으로 받으며 몇 년 더 일하는 편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낫다는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십 년, 숙련된 노동력을 임금 부담은 줄이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던 임금 피크제는 올해 들어 전 사업장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안이 내년과 내후년을 거치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만큼 늘어나는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 산정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울산대공원에서 건축물 시설을 관리하는 임상목 씨. 임 씨는 1958년생, 올해로 만 57세입니다. 원래 정년이 만 57세여서 3달 뒤에는 퇴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기업은 그래도 있는 동안은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자면은 밖에 사기업 쪽으로 가면은 그렇게 경제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건설 쪽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직장을 얻는다는 자체가. 임 씨가 소속된 울산시설관리공단은 내년부터 늘어난 근속기간만큼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 연봉에서 10%가 삭감되고 내후년에는 10% 더 삭감, 정년인 2018년에도 10%가 추가로 삭감됩니다. 당연히 낫죠. 왜냐하면 정년하면 그 자체로서 끝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낫죠.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임금 피크제는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84%라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예전에는 한참 이게 묶여 있다가 팍 인원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요 인력으로 활용하면 그 현장의 어떤 업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 인력들은 즉각 반영이 되는 셈이죠. 예. 우리는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일손이 좀 필요한데 그게 즉각 충분히 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렇게 순조롭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호타이어는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거듭하다가 파업과 직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동개혁 협상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116만 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 영상입니다. 해결 방법도 다 아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부모의 일자리를 아들과 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애타게 기다립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30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그만큼의 비용으로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청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청년 취업을 늘려주는가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최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는 시기는 바로 다음 달인 11월 1일입니다. 당장 1957년생 직원 1명이 다음 달부터 10% 깎인 임금을 받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임금 피크제를 빨리 시작하는 만큼 신규 채용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또 한 사람 채용을 하고 이제 이런 루틴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추가 채용 계획은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당장에 확보되는 임금만 가지고는 신규 채용을 하기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기관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계속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2017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해야 채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후내년에 채용을 할 걸 내년에 이제 1년 앞당겨서 채용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공공기관 49곳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약간이지만 오히려 신입사원을 더 많이 채용했고 고령자의 고용 비중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엔 여전히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난제가 추가됐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가 임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는 제도입니다. 임금 제도가 불리하게 바뀌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면 노조의 동의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러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라 당장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고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드리고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대타협은 기본 원칙을 세운 것뿐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임금 피크제 확대를 서두르고 있고 노동계는 일방적인 추진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의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년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은 임금을 좀 줄이자는 의도,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 대안에서 임금 피크제가 논의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유 기자, 실제로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 정부에서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고령층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고령층의 임금을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용노동부의 광고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를 13만 개는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제 공석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나 분석을 해봤는데 정부의 지정 같은 13만 개가 아니라 고작 8천 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 13만 개 그리고 8천 개, 정말 큰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 정부가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노동자가 정년까지 꽉 채워서 직장에 다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서 임금 연장,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부터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명예퇴직이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제때 다 다니지 못하고 정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2013년의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요. 정년 퇴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이 전체의 5%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임금을 아끼고 말 여지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걸 가지고는 고용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정을 해서 임금 피크제 효과를 과장했다. 이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 고용 효과는 그 논의는 빼더라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에 현대차 노조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원인도 임금 손실이 문제였고요. 현대차 말고도 비슷한 갈등을 겪는 사업장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고통을 분담하자.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그 전까지 보장되지 않던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가 기업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치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사내보유금을 700조 넘게 가지고 쓰지 않는다 이런 뉴스 보도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전제가 타당한 건지 그러니까 인건비의 총액을 늘리지는 않고 고령층의 월급을 떼어다가 청년층에게 주는 것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유희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노동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처럼 결론 내기 힘들었던 그런 쟁점들이 당장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합의문의 이름에는 대타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논의장에서는 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무엇이 논란인지 서로 잘 의견을 수렴하고 차분하게 토론하는 그런 다른 기회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40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울산 도심의 주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